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는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을 대리해서 법원에 임금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19일 의정부 지방법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임금을 포기한다,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합의서를 썼거든요. 이 부재소 합의서를 들이밀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사용자의 주장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부재소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처분 문서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권리 의무가 담겨 있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졌던 법원이 이 사건에서는 부재소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런 부재소 합의서를 쓰는 잘못된 관행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건의 당사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옆에서 계속 밀착해서 도와주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회부조 차원에서 비용을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이러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의 사용자는 중증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실제로는 이 인건비,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로 받아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인 이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지원금이 적다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게 부재소 합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서 부재소 합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재소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할까요? 법인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활동 지원인 인건비 기준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외에 더 이상 어떠한 금품 채권, 여기에는 이제 주휴수당, 시간의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수당 등 법정 제수당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금품 채권에 대하여 진정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법인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재소 합의서를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매달 법인에 제출했던 거죠. 2017년 7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 활동가로부터 이 부재소 합의서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야 이게 어떤 서류인지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가을부터는 부재소 합의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법인에서는 이렇게 부재소 합의서를 쓰지 않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 대해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계약 해지 통보까지 합니다. 이후에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법인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그리고 임금을 달라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공감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을 대리해서 이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법원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인, 사용자의 대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중요한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기본급의 각종 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가지고 정액의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했는데 이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포괄임금제 적용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러나 법원의 원칙은 그겁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 기본급을 계산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기본급의 각종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부재소합의서, 어쨌든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하고 그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뭐 형사 고소, 진정, 뭐 임금 청구, 뭐 민형사상이 어떠한 것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부재소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 전제가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도 전에, 임금 액수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전에 먼저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부재소 합의서도 효력이 없는 건데,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이 매달 10일인데 그 전에 먼저 부재소 합의서가 작성이 됐다, 사인이 되었다, 이 점에 주목하고 이렇게 작성된 부재소 합의서는 임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일을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식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실제로 덜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각서를 사용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요청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쓴 문서라고 하더라도 내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처럼 미리 임금을 포기하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한 부재소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오늘도 일을 하고 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한테 모범이 되는, 참고가 되는, 도움이 되는 판결이면 좋겠습니다.